안녕하세요. 오늘 굿TV 특별 초대석 진행을 맡은 백석대학교 이경지 교수입니다. 한국 대학의 최대 위기입니다. 지방대학의 경우 공사립을 통틀어 정원의 70%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계열의 대학은 심각합니다. 정원을 충원하기 위해 상시 모집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독사학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그 대책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이재정 교육감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님이신 이용훈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들에게 먼저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굿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입니다. 네, 아주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훈 목사님께서도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굿TV에서 이재정 교육감과 함께 귀한 교육에 대한 장을 마련하고 말씀 나누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대담을 통하여서 한국 사학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고 밝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또 많이 후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기독사학인 한세대학교가 2022학년도 신입생 모두에게 등록금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코로나 극복 장학금을 한세대에 전달했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도 한세대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한세대가 반값 등록금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이 넘게 1년 반 넘게 진행되면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학교가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그동안 후원해왔던 한세대학교부터 우리가 먼저 후원을 해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그래서 고통 분담을 나누는 입장에서 전 신입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제한하게 되고 특별히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신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으로 우리가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들이 이를 통해서 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마음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사회를 좀 밝게 빛내는 그런 인물들로 앞으로 귀하게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독교 계열 대학교들을 지원해 준 전통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님 중심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결과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세대학교가 교회와 교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은 후에 이 반값 등록금을 결정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네, 정말 한세대학교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대학 역사에 처음일 거예요. 네. 대학생, 신입생들에게 반값으로 등록금을 받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정말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 반값 등록금 논쟁이 꽤 오래돼 왔었죠, 그동안에. 네. 근데 대학생들에게도 역시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주장들을 많이 했지만, 학교가 그걸 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리고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준 건 정말 애들에겐 굉장한 용기를 주는 거고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큰일 하셨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대학에선 충격적인 신입생 미충원 사태로 대학은 물론 지역까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교육부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대학의 위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 위기감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의 위기라고 하는 게 한국 교육의 위기거든요. 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의 이 아주 급격한 감소 네, 네. 추세에 있죠. 지금 급감하는 것이 고3 학령 인구만 하더라도 2018년도에 68만 명이 좀 넘었는데 이제 2023년 이제 불과 앞으로 한 2년 후면 그 18년에보다도 20만 명이 거의 줄어들어서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지난 한 6년간 한 20만 명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우선 이 학령 인구의 저 급감에 의한 학교 유지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것. 네. 둘째로는 대학이 다 모두 다 어렵습니다만 지난 한 15년간 등록금을 동결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동결 상태에서 세입의 감소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그야말로 이 사회 경제는 인플레도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대학은 정말 이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에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좀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제 이것과 함께 결국 대학 졸업생들이 어디 취업하기도 좀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 정말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결국 이제 대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충원 규모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어서 실제로 미충원 상태가 작년 같은 경우가 한 18,000명 정도가 미충원이 되고 지금 24년이 되면 미충원이 약 한 13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 미충원이 이렇게 많이 되면 거의 이제 지금 이거는 전체 대학의 한 20, 30개 대학이 문을 닫는 것과 같은 영향을 줄 텐데요. 이런 문제가 결국 대학의 가장 심각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라고 하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대학도 이렇게 문제이지만 기독사학은 더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학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규 교원 채용과 학교 운영에 지방정부와 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 물론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면서 건학이념에 맞는 교원 채용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이 기독교 사학의 이러한 위기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저도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에서 나왔는데요. 네. 원래 미션스쿨에 세워질 때 그 학교의 건학 이념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지원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는 그것이 여건이 되어서 학교들이 세워지고 발전돼 왔는데 시간이 흘러오면서 교육의 공교육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이제 사립 초중 고등학교 교사를 채용할 때 임용권자에 대한 그 고유 권한을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그런 실제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않은 그 단체와 기독교 단체와의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 자문기구가 공립학교 같은 그런 심의기구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그 학교의 건학 이념과 자율성을 최대한 배려해주는 방향으로 뭔가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기독교뿐 아니라 종교적인 이념을 가진 불교나 천주교나 그 계통의 학교들에서 종교자가 침해받지 않는다고 하는 가장 그 인간의 우리 한국의 기본 평등법에 어긋나게 되는 문제가 생겨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사를 뽑을 때도 그렇고 또 학교 교육할 때도 그렇고 그 학교가 갖고 있는 특수성 또 학교가 세워진 설립 이념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들에게 있는 그분의 갖고 있는 고유한 그 재능 또 그 여러 가지 가치관을 인정해 주는 상태에서 평등이지
무조건 어떤 하나의 룰을 정해놓고 거기에 다 네. 따라가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그런 네, 네. 회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조금 교육계에서 좀 심각하게 다뤘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이전 교육감님이 경도에서만은 그런 문제가 되는 건 잘 풀어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 나왔는데 저희 사립학교의 특징은 교사가 한번 채용이 되면 학교를 떠나지 않고 정년 때까지 그 학교에 있습니다.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그 교사들이 밤늦게까지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보통 교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학생들을 정말 그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고 돌봐줘서 많은 좋은 인재들이 배출된 기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굿TV가 준비한 기독사학의 문제점 VCR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세월의 고원파라든가 이단과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그냥 교사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참 나중에 이로 인해서 생태들이 그냥 생겼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한국 교회가 이 기독교 학교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연합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를 비롯해서 이런 교단적으로 같이 연합을 해서 대책위원회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에는 이용훈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최대의 교회로 한세대학교, 영산 순복음 신학교 등 교육에도 헌신하고 계십니다. 직접 학교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제가 직접 학교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후원을 그동안에 거의 한 20년 넘게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모든 학교 운영은 학교 교직원들이 정말 한마음 되어서 잘 운영해 오고 있으니까 시적인 문제는 학교 자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가 생겨났을 네. 때 네. 어떤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학교 자체가 운영하는 그 가는 방향을 흔들어 놓으면 네. 문제가 생기고 네. 최근에 생겨난 문제는 그 이사들 중에 뜻을 달리한 분들이 그 학교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게 되니까 네. 이것이 학교 내 분규를 스스로 만들게 되는 네.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학교는 권학 이념에 따라서 잘 운영되도록 우리는 후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후원하는 데에서 그 학교의 운영까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학교도 잘 운영되도록 네. 잘 도와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역할이고 네. 학교 잘 운영되는 것은 구성원 자체가 네. 힘을 모아서 교수, 학생, 직원이 한마음 되고 또 동문회가 돕고 네. 그것을 이제 이사회에서 뒷받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네. 저희가 갈등 겪고 있지만 앞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네. 학교는 정상적으로 잘 발전되고 진행되리라 봅니다. 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또 목사님은 기도를 워낙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아마 기도로
더 하시면 아마 한세대학교가 더욱 발전하리라고 예.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 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 행정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기독교 학교가 겪고 있는, 운영에서 겪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사립학교의 경우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이런 것들이에요.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급수가 줄어듭니다. 학급수가 줄어들면 교사 정원이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립학교마다 과원이 생깁니다. 이제 초과된 정원, 초과된 인원이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과제예요. 그러니 법인은 법인대로 교원 정원이 줄어드는데 그걸 그냥 계속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가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의 현안 과제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어떻게 교원을 공정하게 좀 뽑느냐. 이제 근래에 어느 한 사립학교 재단에서 교원을 채용하면서 일거에 36명을 잘못 뽑아가지고 이게 뭐 사법당국의 하여튼 제재를 받고 몇 명 구속되고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이 사립학교의 영예, 특히 기독사학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이걸 좀 공정하게 할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 경기도 경우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이 공정채용에 대한 문제를 논의를 하고 공정채용에 대한 하나의 원칙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저도 협약도 맺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상황을 보면 저희가 이 교사를 채용할 때 이제 공립학교 교사는 통틀어서 공립학교 교사로 신청을 받아서 국가가 정한 원칙대로 저희가 그 시험을 봅니다. 네. 이때 교육청 단독으로 하지 않고 교육청들이 대개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공정 출제를 하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사립학교는 이제까지 이게 일부 우리한테 위탁을 해오면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받아서 시험을 대신 이제 치러주는 거죠. 이제까지 그렇게 해온 것은 가령 뭐 근래의 경우를 보면 작년 경우가 44개 학교 가운데 자체 채용한 학교가 14학교고 위탁해온 학교가 30개 학교였습니다. 위탁을 많이 합니다,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도 전체 채용 학교가 한 38개 학교에서 자체 채용이 10학교, 우리한테 그 위탁 채용하는 게 28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과제가 있다면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그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이제 둘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교에 지금 교원들에 대한 이 지원이나 이건 거의 국가가 공립학교 교사와 똑같이 지원합니다. 모든 인건비에 대해서. 심지어 시설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더 나아가서 뭐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강당을 짓는다든가 하는 문제로부터 학교의 소소한 수리비라든가 이런 개선비까지도 저희가 공립학교와 차이 없이 사실 사립학교도 지원하고 있는 거죠. 다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일부 이제 사립학교의 법인들 가운데 법정 전입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법인체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지금 한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모범적인 법인입니다만 기독교가 운영하는 학교 가운데도 상당수가 이 법정 부담금을 부담을 못해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그 법률적으로 보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이제 제재의 방법이 뭐냐 하면 지원금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것이 지원금을 줄이면 이게 피해가 법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 교육이 부실해지는 결과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하고 얘기한 것이 이거 지원금 줄이는 방법 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 이게. 그러니 보다 더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더라도 지원금을 줄이거나 하는 방법은 적절치가 않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학의 건전성을 위해서 어떻게 가느냐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논의를 해야 될 일이지만 법인의 법정 전입금이라고는 하나의 기준을 고치는 이건 법제를 바꿔야 되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법정 전입금을 부담을 못한다고 해서 그 학교를 끊임없이 제재의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이걸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하여튼 교육부와 국회와 협의해서 좀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략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한 3가지 정도가 네. 하나의 과제라고 봅니다. 네. 그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그 부분에서 이제 자율성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 주신 부분은 아마 이제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히 저도 성공의 사제 출신이고 저는 뭐 기독교 사학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폭적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사학의 어떤 자율성이나 사학 정신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네,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조금 여기서 아픈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정지원 대학 평가에서 공교롭게도 이 교육감님께서 주도적으로 설립하신 이 성공의 대학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중심이 되고 또 후원하고 설립하신 한세대학교가 안타깝게도 낮은 평가를 받아서 교육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교육감님 그리고 목사님 순서대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제 대학 평가라고 할 때 이게 평가제도가 도입된 것이 1990년대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학교육협의회에 그 대학 평가의 권한을 주고 네. 그 대학 평가에 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래서 각 대학별로 자체 평가를 한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대학교육협의회가 그 연구 보고서 자체에 대한 평가 이 실사를 하는 현장 실사라고 현장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네. 저도 그때 이제 성공의 대학 총장할 때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이사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평가단에 참여도 해보고 했는데요. 그 대학을 대학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이 전 세계에 일관된 하나의 그 경향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언제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교육부로 이게 이관이 돼가지고 교육부가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학을 직접 평가하는 걸로 이제 가고 여기서 평가를 하면서 결국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대학마다 다 규모도 다르고 그렇죠. 환경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네. 배경도 다르고 전통도 다른데 더구나 아까도 우리가 이제 신입생 등록률에 대한 학생 충원율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방 대학들은 정말 충원이 안 되고 네. 수도권 대학들은 다 문제가 없지 다 잘 되지만 이것도 학생 충원율도 평가의 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 취업률도 평가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의 규모, 대학의 그 여러 가지 배경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학교를 평가해 버리면 이게 정말 공정성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점이에요. 교육부에서나 누구나 그 평가한 쪽에서는 이건 뭐 공정성을 가지고 했다 그러지만 같은 잣대로 해가지고 하면 절대로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 외국에도 대학을 평가할 때 가령 규모 면에서 보면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또 그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거냐 이것도 기준이 됩니다. 학생의 규모는 몇 명이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면으로 볼 때 저는 대학 평가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 기준과 특성을 살려내기 위한 평가가 돼야 되는데 획일적인 평가가 가져온 결과가 이번과 같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일부 학교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대학이 정말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학교당 51억씩 이것도 획일적으로 3년간 150억을 준다 그러는데 학교 규모에 따라서 51억이 굉장히 큰 대학도 있을 테지만 51억이 별로 대단치 않은 학교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대학을 관리할 게 아니라 정말 각 지역에 있는 그 대학들이 모두 다 대학의 그 건학 이념이나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 기여나 혹은 사회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학을 어떻게 살려나가느냐 이게 목적이 돼야 될 텐데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대학을 죽이자, 대학을 자꾸 줄이자, 정원 줄이고 뭐 지원금 줄이고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가령 우리 한세대학 만드는데 얼마나 엄청난 기여를 우리 저 순복음교회가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획일적인 어떤 평가로 인해서 전국에서 52개 대학이 탈락이 됐는데 네. 상당수 기독교 대학이 탈락이 됐고 네. 기독교 대학의 특성을 인정하지 못한 부분이 또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을 네. 하고요. 네. 또 다른 모든 평가 기준은 다 맞았는데 어떤 일부의 네. 이제 이사의 파행이라든지 그런 사소한 문제가 전체 평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네. 결국은 그런 혜택에서 빠지게 되니까 실제로 피해는 학생들이 보고 네. 실제로 피해는 그 현 구성원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기준이 바뀌고 그 학교 나름대로의 특성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평가가 돼서 그 지원하는 모든 시스템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학을 살리고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평가가 돼야 될 것이고 예, 예. 그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잘 살려나가느냐,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냐, 네. 그 문제점을 대학이 풀 수 있는 건 대학이 풀고 정부가 도우려면 정부가 돕고 지역사회가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하고 법인이 하려면 법인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학교를 살려나가야 되는데 그게 평가 결과가 너희는 자격이 없으니 다른 대학이 다 51억씩 받아도 너희는 못 주겠다. 그거는 나는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국민이 낸 세금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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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그것도 정말 정당하게 돌아가야 될 텐데 그 내용 자체도 저는 그래서 좀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이제 성공회대학 측에 왜 떨어졌느냐. 네. 그래서 이제 들어봤더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소통이 부족하다. 뭐 그런 거랍니다. 네. 그 제가 아니 소통이 잘 되느냐 부족하다는 걸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말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 그게 아마 정성평가의 한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평가의 내용도 제가 해서 자료를 좀 가져왔지만 뭐 이걸 오늘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정량평가, 정성평가에서 역시 정성평가가 받는 너무 주관적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이 대학평가의 결과가 아니냐. 네. 그래서 기독교 사학들이 한층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교육부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평가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에서도 학생들 수업 잘 듣게 하고 시험을 쳐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가 학생들을 재단해서 너는 탈락해야 돼 이런 방식의 평가가 아니라 그 학생이 정말 학업을 잘 성취하고 더 발전하도록 돕는 그런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이 아주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기독교 교육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강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세대학교 어떻게 살리실지 그 구상이 궁금합니다. 예.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답이 이미 다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그 구성원들이 힘을 합해서 네. 발전 계획을 세우고 네. 법인이사회는 법인이사회에서 그들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향을 발휘해서 학교 발전을 돕고 네. 또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학교와 손에 손잡고 발전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네. 이것이 어느 한두 사람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한두 기간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같이 협력하고 네.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학교를 발전시켜 나가면 앞으로 학교의 미래가 굉장히 밝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여의도 수목회는 그와 더불어서 더 많은 지원책을 가지고 우리가 또 혼을 하고 네. 지금 저희가 사실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액 등록금을 한번 장학금을 주는 걸 연구해 보자. 네.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지만 네, 네.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했고요. 네. 일단 전액 장학금이 다 못 주더라도 어려운 학생들 네. 지방에서 올라와서 점심값도 제대로 없어서 굶는 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네. 그런 학생들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세보자 하고까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를 풀려고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걸 극복하러 있는 것이니까 네.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 발전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정말 한세대학 일단 기뻐하실 것 같고요. 많은 한국 교회가 이제 또 자극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 학교들을
지원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요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목사님께서 보시는 문제점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지금 막대한 지원이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되는 건 아니고 네. 같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윈윈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또 하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미국은 전국의 대학 평가 기관이 지역별로 6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지역에 있는 교육 평가 기관에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교육부에서 평가 그 하는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6개 각 지역 평가 기관에서 모든 학력 인정 같은 거 다 하고 네. 그래서 이 학교에 모든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부가 획일적으로 그 각 학교의 어떤 특성과 그 권학 이념을 무시하고 그냥 교육부 일방적인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대학 구성원들이 만든 그런 평가 기관에서 대학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각 대학의 가치관을 존중해 준다면 훨씬 더 나은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도 그 아까 그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그 이제 선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오해들을 여러 가지 풀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 사학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설립 정신, 학교의 그 권학 이념에 맞는 교사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뽑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같이 곁들여서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엄격하게 이 적용이 될 때 이 예외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법에 이제 시행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금씩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의 폭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가 같이 좀 힘을 모아서 그 대통령령을 만들 때 조금 더 참여를 해서 사학의 정신들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길을 거기서 좀 열어내면 훨씬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법을 엄격하게 만들 때 그 시행하는 원칙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참여해서 좀 바꿔나가느냐 하는 건 우리 교계의 또 책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경기도 교육을 맡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 사학법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 계통이 많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요. 특히 그 권학 이념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기독교 정신을 어떻게 교육에서 풀어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자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학교 자치가 굉장히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학만이 아니라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이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만 고교 학점제가 운영이 되고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각 학교가 갖는 어떤 특성들을 반영시켜서 이 교육 과정 자체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성경을 몇 시간 가르치겠다 하는 걸 학교가 선택할 수 있어야지 법이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선택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열린 교육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저는 이 학교 자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핵심이 그 학교 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항상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이렇게 이 하달되는 이 하향식 이런 체제로부터 오히려 이 교육 자체를 그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살려갈 수 있는 지역의 그 학교의 자치력을 좀 더 강화해 나가면 이것이 사회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좀 더 학교가 굳건하게 공정한 학교로서의 당당함을 가질 때 역시 이런 것도 가능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치와 자유를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교과목을 좀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진 교사들이 선발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기독교계가 앞장서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제가 볼 때는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제일 앞장서실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 마지막으로 교육 현장에서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이 국가 100년 대계라고 했습니다. 네. 결국 교육이 바로 돼야 나라가 바로 되고 교육을 통해서 이 젊은이들이 그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가 결국 교육에 달려 있고 교육을 하는 교사와 교육을 받는 학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이 일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중지를 모아서 최고의 교육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나가고 네. 특별히 저는 기독교 사학의 후원자로서 기독교 사학이 갖고 있는 권학이념과 가치관을 존중해 주는 상태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개발시킨다면 정말 바람직한 교육의 미래를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교회 초기부터 한국교회는 이 교육에 앞장섰고 또 기독교 사학들을 발전시키는데 큰 후원자가 되어 왔는데 그 후원이 점점 약해지는 현실에서 목사님의 이런 결단이 유난히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교육 행정에서 꼭 교육 행정에서 꼭 이루고 싶으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경기도 교육감으로 이제 선출돼서 활동한 지가 꼭 이제 만 7년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거의 임기가 거의 다 가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가 있을까? 사실 학교나 교사나 모든 체제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학생 중심의 관점에서 모든 걸 좀 살펴보고 이 모든 교육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첫째고요. 네. 이제 둘째로는 이제 사립학교의 경우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교육에 사실상 공립학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립학교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기독교 학교는 그런 교육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런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사립학교의 위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에 작년도에 사립학교에 모두 248개 학교에 저희가 지원해 준 돈이 총 1조 1,000억이 넘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돈이 갑니다. 우리 정부에서 네. 지원해 주는 돈이. 2019년보다 약 한 2천억 정도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이 가운데는 뭐 인건비가 물론 대부분이고 운영비도 상당한 액수가 이제 지원이 되고 학교 시설비도 가고 그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8월 말까지 벌써 7천억이 넘게 지원이 돼서 아마 금년도 이제 학년도로 보면 내년 2월 말이죠. 2월 말까지 하게 되면 적어도 한 1조 3천억 정도가 지원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학교가 이 공공성을 살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 기독교 학교의 경우에 정말 기독교를 내세워서라도 우리가 공공성을 살리는 위치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둘째 얘기고요. 셋째로는 지금 과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교원들이 경기도 경우에 이제 전체로 본다고 그러면 이 기간제 교사까지 다 해서 한 13만 명 됩니다. 네. 근데 13만 명 가운데 복수 전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외국과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우리 교원들을 좀 대폭 빠른 시간 내에 복수 전공을 해서 앞으로 그 융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교원들을 전체를 다 재교육을 해서 복수 전공을 하려면 대학의 도움이 필요하고 네. 저는 그래서 경기도면 경기도 안에 있는 전체 대학을 다 활용하자. 네. 이런 한세대학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사들은 가령 그 대학에 가서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이 학점을 받도록 하면 그래서 학위를 받고 그러면 교사 자격증을 2개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원래 교사 자격증과 또 하나 전공의 교사 자격증을 받게 되죠.
이걸 잘하게 되면 대학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교사들의 이 역량도 훨씬 더 넓어져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문제는 한번 국가적으로 이 계획을 세워서 교사들의 복수 전공을 네. 빠른 시간 내에 좀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 나라를 잃었을 때도 많은 교회들이 기독 사학들을 세워서 국가 인재를 키우는 일에 전념을 해왔습니다. 해방 이후에 국가가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 국립대학 또 공립대학을 세워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대학을 졸업한 인력들을 길러내는데 분명히 사학들, 특별히 기독 사학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기독 사학의 의미는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 부분, 그다음에 교사들의 재교육 이런 것들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사립학교뿐 아니라 모든 대학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 사학들은 일반 대학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어야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립학교의 권학 이념이 그 학교의 고유한 특성을 잘 알려주듯이 사학법 개정안으로 모든 학교의 고유한 특성을 획일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갈 길이 멉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독교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교회 리더십 양성에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재정 교육감님부터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오늘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굿TV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한국 사학의 문제, 대학의 문제, 특히 기독 사학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우리가 논의했는데요. 하여튼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한국 교육의 발전에 한 토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용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한국 개화기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고 네. 그 기독교 역사의 중심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시대에도 기독교 대학들이 그 나라의 역사와 함께 그 나라의 미래와 발전을 책임지고 힘써 나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네. 초기에 가졌던 선악 영향력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려서 네. 이와 같은 많은 지적을 받고 있으니까 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초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한국 기독사학들이 한국의 사회 문제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고 미래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준 굿TV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우리 교육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시기에 맞춰 기독교 교육의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해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발전은 곧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의 신앙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긴 시간 대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